제가 들려드릴 173번째 소설은요, 심윤경의 나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심윤경은 2002년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왔어요. 이 소설은 성장소설이고요. 출간 당시 문단의 호평을 받은 스테디셀러입니다. 또 심윤경의 팬층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소설이에요. 심윤경의 소설은 현실 속으로 파고들며 섬세한 정서를 담고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정원은 어린 날의 추억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 자잘한 감정들을 수채화처럼 채색하고 있습니다. 미움, 사랑, 갈등, 화해가 소설을 관통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고요.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 11.6, 12.12, 광주 민주화 운동들이 어린애의 시선에서 비껴가듯 보여집니다. 공간은 서울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동구. 동구는 인왕산 허리부근에 살고 있어요. 광화문쯤에서 동구의 동네를 바라보면 손바닥만한 집들이 고물고물 기어 올라가 보였어요. 차가 다닐 만한 큰 길이 닿는 근처에는 부잣집들이 꽤 많았어요. 아랫동네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시장이 나오고 거기서 10분쯤 더 가면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아랫동네가 끝나면 윗동네가 시작되는데 가파른 언덕길의 양옆으로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 좁은 길을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넓은 공터가 나오고 거기엔 윗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3층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랫동네 어떤 집들보다도 크고 좋았는데 시멘트 회사 사장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집엔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 거긴 어린이 대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다듬은 나무들이나 인조 모조품 등으로 장식된 정원이 아니었어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것만을 모아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바위야 잘 다져진 흙, 나이 먹은 나무들, 그 나무가 몇 년 동안 떨어뜨린 낙엽이 고스란히 땅을 덮어서 그 위를 밟으면 두꺼운 융단위에 서 있는 듯 푹신했습니다. 살아있는 나뭇잎들과 한때 살았던 나뭇잎들은 같이 어우러져서 향긋한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몸을 가진 새들. 동구는 3층 집의 아름다운 정원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애들은 정원에 관심이 없는데 오직 동구만 이 집 대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뛰어들어가서 키 큰 집사 아저씨가 문을 닫아야 하니 가라고 할 때까지 아름다움에 취해 있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흔치 않았고 3층 집 대문은 대개 닫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동구에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결혼하고 여기 살기 시작했을 때는 대문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는데 동구가 3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미국계 직장으로 회사를 옮겼고 월급을 달러로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또 엄마는 동네에서 명성이 자자한 알뜰한 살림꾼이었으므로 돈을 모아 집에 대문을 달고 아늑하게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판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헐고 그 공간까지 마당으로 꾸몄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 엄마는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중에서 배우지 못한 년이라는 말을 매일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바른 말을 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말을 보태서 이루곤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할머니 편을 들었고 어머니가 대들거나 바른 말을 하면 소리 지르고 때릴 때도 있었습니다. 동구는 한씨 집안의 4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응당한 대접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할머니는 엄마가 아들 낳은 유세를 하지 못하게 별렀고 손자에게 귀한 대접을 하는 건 그 아들을 낳은 며느리의 지위를 높이는 거라 생각했으므로 동구가 4대 독자의 대접을 받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바로 둘째를 낳아야 했지만 할머니의 방해가 있었어요.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부부가 잠자는 안방문을 열어젖혀야 직성이 풀리는 할머니 심술 덕에 엄마는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아이가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만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딸이었어요. 아기의 이름은 영주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엄마가 장명소에 가서 받아온 예쁜 이름이었어요. 영주는 이름처럼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얗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아기. 영리해서 뭐든 금방 배웠어요. 애정 표현, 애교스러움. 동군의 가족에게 이건 낯설었습니다. 동구 자신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먹통이고 엄마나 아버지는 고지식한 사람이고 할머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도 바쁜 사람이어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애정이 가족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이런 식구들 틈에서 영주같이 표현력 풍부한 애가 태어났다는 건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동구가 학교에 다녀와서 방문을 열면 영주는 소리 지르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영주를 덥석 안으면 영주는 품에 고개를 파묻으며 작은 손으로 동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동구는 그 느낌이 좋아서 영주를 끊임없이 안아주고 업고 다녔습니다. 1978년이 되었고 영주는 돌이 되기엔 아직 5달이나 남았을 때부터 입술을 오물거리며 말을 했어요. 돌이 되었을 때는 또렷하게 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놀라켰습니다. 말끝마다 영주를 쓸데없는 지집년이라고 과시하던 할머니도 영주가 동네에서 영특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자 슬그머니 대접을 달리했어요. 영주의 첫 생일이 되었을 때 엄마는 사진관 가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음식을 만들 계획을 세웠고 팔이 빠지게 장도 봐왔지만 할머니가 심술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아버지 아래로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둘 다 돌도 되기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살던 곳인 노르노미에서 찢어지게 고생하며 50년 사는 동안 남긴 것이라고는 손바닥만한 아기 무덤 2개와 남편 무덤 1개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영주가 돌을 넘긴 걸 대견해 했지만 엄마가 떡살을 3마리나 담가놓자 네가 평생에 쌀 서마를 어디서 벌어봤냐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걸 헤프게 쓴다고 베어먹지 못했고 본데 없이 자랐다는 욕을 해댔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어제 분명히 떡살 담근다는 말을 했다고 맞섰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자 할머니는 열심히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당장 빌라고 했지만 엄마는 빌지 않았고 아버지는 엄마를 마구잡이로 때렸어요. 집안에서 아버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영주가 발딱 일어서더니 오뚜기 장난감을 아빠에게 집어던지면서 뗐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두 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놀랐으나 엄마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영주를 감싸 안으며 영주한테 주먹질하면 당신 죽여버릴 거라고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의를 상실했고 할머니는 독한 년이라고 욕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적함대였던 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으로 영주에 의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영주의 생일 아침에 미역국 하나만 올렸고 아버지가 출근하고 할머니가 목욕 간다고 나가자마자 어제 장봐온 것들로 갖가지 음식을 번개처럼 만들었습니다. 수수경단을 잔뜩 만들어 동네 이 집 저 집에 돌렸어요. 동구는 바쁘게 배달을 다녔고 다들 이걸 비밀로 하는데 암묵적 동의를 했습니다. 엄마는 동구에게 한 상을 잘 차려 먹게 했어요. 동구가 먹는 걸 보는 엄마의 얼굴은 어제의 전쟁을 잊은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오자 김치찌개와 냉장고에 묵은 찬으로 점심상을 차려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케이크를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화려한 케이크에 다들 얼굴이 환해졌고 아슬아슬한 영주의 첫 번째 생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1979년이 되었어요. 동구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새 담임은 예쁘고 멋쟁이인 박영은 선생님이었어요. 동구는 3학년이 될 때까지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집에서 할머니가 동구를 무시하는 기본 이유이기도 했어요. 산수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글만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동구를 남게 했고
평소 동구는 아는 건 많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동구는 그동안 자신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나 간결하게 짚어준 사람이 없었음을, 공부 못하는 죄를 추궁당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서러움을 이해받는 게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몇 가지 테스트를 했고 엄마를 학교에 오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동구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집에 와서 죄를 지은 듯이 풀이 죽어 있는 동구에게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혼만 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제 이유를 알게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저녁엔 동구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2학년 때 담임으로부터 글을 못 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동구를 때렸어요. 아버지 커다란 손에 한 대 맞자마자 마당 꽃밭에 나동그러졌습니다. 박영은 선생님은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선생님이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때부터 동구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 혼자 교실에 남아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영주가 한글을 더듬더듬 읽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나이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은 동구네 집을 신동이네, 천재네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동구에게 글씨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동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며 들어주었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동구는 점점 선생님 앞에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는 벌써 읽을 줄을 아는데 자신은 못 읽어서 창피하다는 이야기, 할머니의 심술, 그러나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상사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선생님에게 갖다 주려고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 달걀 거품 낸 것에 영주가 석고가루를 부어버렸고 영주가 혼날까봐 동구가 일부러 계란 거품을 엎어버렸던 일.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그러면 내가 야단맞지 않았냐고 했고 영주는 어리고 자기는 크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뜻밖에도 후련한 감정을 느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본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다들 착하고 똑똑한 영주, 미련하고 덜렁대는 동구라고만 생각했다. 커튼을 젖히고 무대 뒤편으로 가보면 그곳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영주, 생각 깊고 마음 넓은 동구가 있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두운 무대 뒤편에 쪼그리고 있는 착하고 멋진 나를 무대 위로 불러내는 순간이었다. 10월이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어른들이 한숨을 쉬면서 경복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했고 할머니는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민된 사람으로서 그 마당에 가서 놀고 바람 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부가 끝나면 선생님과 함께 가끔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하다 보면 글씨 공부쯤은 저절로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어요. 드디어 글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는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머릿속에 해방꾼이 들어앉아 있을 뿐이니 그 녀석을 쫓아내면 된다고. 글씨가 있는 세상은 놀라운 세상이라고 했어요. 모음마다 딱 떠오르는 단어를 선생님과 골랐고 재미있는 단어를 고를 때는 같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지 않았으며 수천 번을 틀려도 화내지 않았어요. 동구는 점점 자신감이 생겨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동물도감을 선물로 받았어요. 동구는 원래 동물 그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동물도감을 좋아했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글씨가 아주 조금 있으니 그 시들을 찬찬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엄마는 아침에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탱크가 중앙청 앞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네 친구와 거길 가보고 싶어 몰래 나와 달려가다 보니 3층 집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필 지금 열려 있다니. 겨울이라 정원은 황량할 테지만 나름대로 한적한 멋이 있을 것이었어요.
아쉬움을 누르고 중앙청 정문 부근 광화문에 갔더니 군인들이 큰 길과 골목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리 삼촌을 만났어요. 주리 삼촌은 같은 동네에 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삼수 중이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커서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동구에게는 늘 인자하고 다정했어요. 삼촌가 오는데 삼촌은 내내 나라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동구는 선생님을 한동안 볼 수 없다는 게 슬프기만 했어요. 2월에 개학을 하면 잠깐 학교에 나왔다가 봄방학을 할 것이고 4학년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바뀔 거였어요. 동구는 너무도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께 편지를 한 장 써주었어요. 이 편지를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직접 읽어드리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할머니 영주 앞에서 선생님이 써준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에는 그동안 동구와 매일 1시간씩 공부를 같이 했고 동구가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읽고 쓰는데 불편이 거의 없으니 집에서도 꾸준히 도와달라는 말. 동구는 마음이 따뜻하고 어른스러워서 선생인 제 자신이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말. 동구는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믿는다는 말이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입을 다무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고 엄마는 동구를 덥석 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박 선생님은 세상에 둘도 없는 고마운 분이라고 당신도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장손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우리 집안에 광령이 찾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영주는 다가와서 오빠 동구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동구는 이제껏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한 적이 처음이었다는 게 뿌듯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념으로 외식을 했고 아버지는 동구에게 선물로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진 손목시계를 사주었어요. 청운동에 사는 부잣집 애들이나 한두 명 차고 다니는 그 비싼 손목시계. 영주가 섭섭해하자 아버지는 영주까지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엄마가 제동을 걸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선물로 가죽 지갑을 샀는데 그걸 받은 선생님은 이러실 필요 없는데 주신 것이니 감사히 쓰겠다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980년이 되었어요. 2월에 2주간 학교에 갔다가 봄방학을 했고 3월이 되었습니다. 행복했던 3학년이 끝나고 동구는 4학년이 되었어요. 박영은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선생님은 6학년을 맡았고 동군의 반은 오준근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어요. 오준근은 열에 들뜬 것처럼 이상하게 눈빛이 번들거리는 젊은 남자였어요. 애들이 떠들면 달려가 귀를 물었고 자신은 평범한 걸 싫어한다면서 환상적인 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동구는 오준근을 두려워했고 다시 2학년 때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준근은 동구를 아는 척했어요. 박영은 선생님에게서 네 얘기를 들었다고 네가 좋은 학생이라고 했다면서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준근이 동구에게 귀엽다느니 훌륭하다는 칭찬을 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무성의한 선생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칭찬들은 동구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그건 학생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는 동구를 통해 박영은 선생님에게 다가갈 구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구를 학교가 파하고도 못 가게 붙잡았다가 박 선생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얼른 나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은 오준근을 피하고 싶었지만 동구 때문에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오준근의 기행과 추태가 날로 심해져서 애들은 단체로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에 이르렀어요. 4학년 5반이 65명은 똘똘 뭉쳐 선배들에게서 배운 오준근을 욕하는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는 무역회사는 나날이 번창해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아버지가 엄마 몰래 서준 보증이 잘못되는 바람에 월급의 상당 부분이 차압당하게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일대의 위신 추락을 감수해야 했고 엄마는 알뜰히 모으던 적금을 해약하고 생활비의 3분의 1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쪼잔한 며느리에게 고개 숙이는 걸 보는 수모를 당해야 했어요. 게다가 그동안 아버지가 회사에서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빼돌려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것도 들통이 나면서
아버지는 도리어 집안 살림을 때려부셨지만 이제 엄마는 드세게 덤볐고 한시라면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손톱만한 평화가 있었다면 그건 엄마가 참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엄마는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굽히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해서 엄마를 괴롭혔어요. 결국 집안은 엄마 할머니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이웃에 새로 이사온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할머니와 동구 할머니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노르너미, 그 할머니는 모실리, 붙어있는 두 마을. 할머니는 그리운 고향 사람을 만났고 모실 할머니는 낯선 서울에서 만난 고향 사람을 반겼습니다. 둘은 언니 동생하며 친해졌고 할머니는 이제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모실 할머니 집으로 마시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집은 조용하게 평화가 내려앉았어요. 오준구는 동구를 계속 이용했어요. 집에 가지 못하게 했다가 박 선생님에게 가서 동구의 학업을 의논한다는 핑계로 찍접댔어요. 동구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리 삼촌이 걱정스럽게 묻자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주리 삼촌은 무쇠기둥 같은 팔다리를 가진 험악한 용모를 하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린 공부벌레였고 비록 고시 3수 중이지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어요. 삼촌은 특히 동구를 귀여워했으므로 삼촌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거 주접스런 놈이네 라고 한마디 하면서 내일 수업 끝나면 삼촌이 오준군을 만나러 오겠다고 했어요. 주리 삼촌이라고 하지 말고 친삼촌이라고 말하라는 힌트까지 주었습니다. 다음 날 삼촌은 정말로 학교에 왔습니다. 오준군을 만났고 요즘 들어 조카가 학업을 힘들어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내가 직접 공부시킬 거니까 파하면 바로 집에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삼촌이 말하는 동안 오준군은 목이 자라처럼 기어들어가 삼촌의 무시무시한 눈빛을 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보같이 이해라고 대답하는 오준군의 태도를 보면서 이제 해방되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웅, 구원자, 주리 삼촌과 함께 운동장을 나오다가 박영원 선생님을 만났고 삼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삼촌은 놀랄 만큼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동구가 우리 삼촌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고 자랑을 하자 선생님은 그러면 이태혁을 아는가 물었어요. 이태혁은 삼촌의 1년 후배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같이 다닌 잘 아는 후배였습니다. 선생님은 삼촌에게 이태혁에게 연락해서 셋이 만나자고 하면서 동구도 같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준구는 동구를 내버려 두었고 수업 시간에도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동구는 아주 편해졌고 덩달아 동구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토요일에 주리 삼촌은 선생님과 이태혁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가 고려대학교 앞이라 삼촌은 약속 시간 전에 나가서 동구에게 대학교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이태혁은 동구 맘에는 안 들었지만 뭔가 깊은 고뇌가 있어 보였어요. 박 선생님은 대학 시절 이태혁과 많은 활동을 했고 동지들은 투쟁하고 있는데 혼자 교사가 되어 평온한 생활 속에 숨어 들어간 겁쟁이로 살아서 부끄럽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선생님은 울었어요. 동구는 고작 이태혁 때문에 울고 있는 선생님이 불쌍해서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다고 흥분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생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삼촌도 아니고 이태혁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삼촌과 이태혁이 동구를 보며 웃었고 선생님도 방금 전까지는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웃음을 꾹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동구의 귓가에 선생님은 작은 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클 때까지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밤에 할머니 생신이라 광주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는데 선생님이 데모를 하기 위해 지하로 잠적했다느니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느니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주리 삼촌이 오늘 만나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삼촌에게 가는데 3층 집 문이 열려 있었고 동구는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삼촌에게 가는 것보다 선생님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정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름의 정원, 능소화가 높이 올라 주황색 꽃을 피우는 시기, 거기에 태양같이 빛나는 새 곤줄박이까지 있으면 정원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였어요. 그러나 동구가 정원의 아름다움에 젖어들기도 전에 키 큰 집사 아저씨가 나왔고 동구를 쫓아냈습니다. 삼촌을 만났고 삼촌은 이런 소식을 너에게 전해줘야 할지 고민했지만 네가 계속 기다릴까봐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동구는 믿을 수 없어서 아니라고 고함을 질렀고 삼촌은 달래고 안아주었어요. 그때 언뜻 본 삼촌의 눈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죽은 게 아니라 어디 갔을 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인왕산에 단풍이 불긋불긋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실할머니와 수덕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1박 2일로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여행 경비를 할머니가 냈다는 걸 알아내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한 소리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왔을 때는 택시비라도 줄까봐 그렇게도 감시를 하더니 왜 남의 여행비를 내느냐고 했습니다. 곧 아버지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엄마가 보증 얘기를 또 끄집어내자 아버지는 그릇을 집어던지며 싸움이 커졌습니다. 동구는 영주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고 영주는 아빠가 밉다고 했어요. 그 말에 동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린 영주가 어른들이 싸움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동생의 천진한 어린 시절에 흠결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었고 영주는 그걸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동구는 영주를 무등 태웠습니다. 영주는 높이 올랐고 동구는 균형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감나무 가지를, 한 손으로는 영주의 다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균형이 흩어졌고 영주의 발등꿈치에 코를 걷어차이면서 넘어졌습니다. 영주는 저만치 날아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장독 시멘트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엄마의 높은 비명소리, 짐승같이 울부짖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영주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벽제 화장터에서 영주를 태웠어요. 동구는 그날 영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주가 타고 있는 작은 나룻배는 이미 봉해져 있었고 열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시멘트 벽이 깨지도록 이마를 들이박았어요. 아버지는 장독대의 계단을 망치로 부셨고 동구는 다락에 올라가 영주의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봤던 날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영주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껴 쓰느라 스케치북은 아직 반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동구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스케치북의 마지막 면에 그려진 그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주가 가장 좋아하는 오렌지색 크레파스를 아낌없이 사용한 가슴이 태양같이 빛나는 새, 곤줄박이의 그림이었습니다. 1981년이 되었어요.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추위는 없었다고 했어요. 동군의 가족은 남들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연탄을 떼도 냉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더 심하게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자식 잡아먹은 재수없는 년이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엄마는 해골처럼 야위고 가랑잎 더미처럼 폭삭 내려앉을 듯이 거칠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동구는 영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식구들의 방황이 괴로웠습니다. 식구들 중에서 가장 애정 표현이 자유롭던 영주. 그 아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길들여져 있는 가족. 모두 갈팡질팡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서성였습니다. 동구는 주리 삼촌에게 자주가 있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의 욕설에 드디어 엄마는 고추장 항아리를 쳐들어 할머니에게 던질 듯이 노려보다가
방바닥을 향해 패대기 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달려나갔고 아버지는 엄마를 찾았으나 엄마의 정신은 온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엄마는 동구를 따뜻하게 위로했어요. 엄마는 미친 게 아니라 자꾸 영주 생각이 나서 병원에 스스로 입원한 거라고 했습니다. 곧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혼자 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엄마와 눈길을 마주치려 시도했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날 아버지는 동구에게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빼고 우리끼리만 밖에서 저녁을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녁을 먹으며 영주는 떠났지만 우린 아직 4사람이나 있으니 우리 가족이 허물어진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옷백이 잃은 사라는 등식으로 표현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위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엄마에게 입혔는지, 차라리 엄마에게 영주가 있어서 좋았던 것들, 영주의 재능, 청량하던 웃음을 말했더라면 엄마도 아버지를 끌어안아줄 수 있었을 것을. 동구는 제발 아버지가 집착을 버렸으면 했어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버지는 자신이 중앙에 서 있는 건지를 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앙에 서 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굳건히 중심을 잡았더라면 엄마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벽지에서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고 동구는 무력한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실 할머니는 예전부터 할머니에게 노르너미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었어요. 거기 가면 할머니의 땅도 있었고 살만한 빈집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모실 할머니는 봄이 되면 고향에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동구는 할머니에게 우리 둘이 노르너미에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할머니는 농사 짓고 자기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솔깃해했습니다. 왜 가기로 한 건지를 물었지만 동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현실. 내 식구가 계속 가족으로 남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걸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사실을 물었어요. 동구는 준비한 대로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영주 생각이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동구는 밖으로 나왔어요. 전빵집에 들러 건빵을 한 봉지 샀습니다. 별과자를 골라달라고 하던 영주가 이제 없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했지만 이제 영주 없이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층 집 앞에 왔고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뿌연 겨울 햇살이 안개처럼 정원을 두르고 있었어요. 동구는 잠깐 행복해졌습니다. 능소화도 없는 추운 겨울이지만 옛 기억만으로도 정원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노르너미에 가도 능소화가 있을지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박여근 선생님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선생님이 쉽게 돌아오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그동안 부지런히 성장해서 우연히 선생님을 마주쳤을 때 선생님과 눈높이가 비슷한 청년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는 새들이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남아서 과자 부스러기를 찾는 새들. 그때 바랜 듯한 금빛 깃털이 곤줄박이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아름다운 정원에 남아있는 곤줄박이. 동구는 문득 어디선가 영주와 박 선생님이 저 곤줄박이를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그들. 이건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상서로운 조짐처럼 생각되었어요. 곧 돌아올 엄마, 엄마를 생각하자 기운이 솟았습니다. 노르너미로 가기 전까지 몇 달 정도는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청소하느라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오늘 장독대의 흙탕물을 깨끗이 닦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원을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문이 닫히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정경이 차츰 좁아지더니 마침내 가느다란 광채의 선이 되었다가 갑자기 시야에는 녹슨 철문의 모습만 들어왔다.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 하나의 영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차가운 철문을 힘주어 당기며 나는 아름다운 정원의 작별을 고했다. 안녕, 아름다운 정원 안녕. 황금빛 곤줄박이. 아름다운 정원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나는 섭섭해하지 않으련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한켠이 아린 동구의 어린 한 시절, 거기에 우리의 날들이 오랩되어서 쉬 빠져나와지지 않습니다.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나 자신, 나의 가족, 그때 내 곁을 스쳐간 사람들. 시간은 흘러서 우리를 이만큼 여기로 오게 했지만 돌아보면 어린 시절이 내가 어김없이 거기 있습니다. 동구의 가족, 자기가 우선이어서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밖에 없는 할머니, 그 속에서 엄마는 비이성적일 만큼 동구와 영주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그리워하는 건 그래서일 겁니다.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나이가 되고서야 돈은 아버지가 벌었지만 엄마가 있어서 그 시간이 유지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리고 섬세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동구는 그저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요. 군사정권이든 다른 시간의 비정상적인 역사든 그걸 그 나이만큼이 이해와 관심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행복하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기도 했어요. 이성적인 사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면서도 애정은 진득한 부모님에게서 세련된 사랑의 방법을 충분히 배우지는 못했어요. 지금 좋은 부모가 되어 있거나 반대의 부모가 되어 있다면 그건 학습의 결과일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와 내 부모도 그랬으니까가 대립하다가 어느 것이든 자리를 잡았을 테니까요. 아름다운 정원.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어린 날이 나에게 가장 뚜렷한 기억을 주었던 것이거나 혹독한 시간 속에서 잠깐의 일탈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걸 겁니다. 그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요. 책상 위에 붙여두었던 시 한 구절일 수도 있고요. 마냥 기댈 수 있었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이별하던 때, 더 이상 어린애일 수 없었던 그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건 성장의 법칙이고요. 인생의 규칙이죠. 머물고 싶은 순간을 만나면 이 시간이 지속되길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었는지요. 그러나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 이별이 훌쩍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프게 이별했던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지금도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내 기억을 관통해 나를 만나러 와줍니다. 서럽고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 정원은 어느새 다가와 그래도 아름답지 않냐고 다정하게, 때로는 간곡하게 말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추억은 힘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는 한 우리는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